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1953년 퓰리처상, 195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이자 최고의 수작으로 손꼽힙니다. 작가는 잔인한 현실에 대한 성숙하고 균형 잡힌 통찰력으로 치열한 삶을 사는 불굴의 인간상을 조명합니다. 또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고독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 특유의 강건하고 간결한 문체, 다양한 상징과 독특한 화법, 생태적이고 인간적인 시선이 엿볼 수 있는 수작입니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84일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운이 다했다고 했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다른 어부들이 가지 않는 더 먼 바다까지 나간 노인은 마침내 거대하고 아름다운 청새치 한 마리와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그 청새치는 노인의 조각배보다 힘이 셌습니다. 노인은 며칠에 걸쳐 바다에서 물고기와 고독한 사투를 벌입니다. 녹슬지 않은 낚시 기술과 열정으로 겨우 청새치를 잡아 배전에 묶고 돌아가려는 순간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노인은 녹초가 되어 소년이 기다리는 항구로 뼈만 남은 물고기를 들고 돌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는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84일 내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까지는 한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 정말 살라오, 운이 없는 사람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노인의 운이 다할 대로 다했다는 것이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겼고 그 배는 바다로 나간 첫 주에 큼직한 물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소년은 날마다 빈 배를 저으며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늘 물가로 내려가서 노인을 도와 사려놓은 낚싯줄이나 갈고리와 작살, 돛대에 둘둘만 돛다이를 옮겼다. 밀가루 부대를 여기저기 덧대 붙인 돛은 둘둘 말려있는 모양새가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몸이 마르고 여였으며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두 볼에는 열대의 바다가 반사하는 햇빛으로 생긴 가벼운 피부암 때문에 갈색 반점이 곳곳에 나 있었다. 반점은 얼굴 양쪽 아래까지 쭉 번져 있었고 양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물고기를 상대하면서 생긴 깊은 흉터가 군데군데 나 있었다. 이 중에서 새로 생긴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같이 물고기 씨가 말라버린 사막의 침식 지형처럼 오래된 것들이었다. 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늙어버렸지만 그의 두 눈만은 바다색과 꼭 닮아 활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났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녀는 조각배를 끌어다 놓은 해안기슭을 함께 올라가며 말했다. 다시 할아버지와 고기잡이 나갈 수 있어요. 그간에 돈 좀 벌었거든요. 소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그리고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아니다.
노인이 말했다. 너는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계속 그 배에 있거라. 하지만 기억 안 나세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3주 내내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잖아요. 기억나고 말고,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날 믿지 못해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빠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저는 아이니까 아빠 말을 따라야죠. 알아. 노인이 말했다. 아주 당연한 거지. 아빠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엔 믿음이 있지? 안 그러니? 그럼요, 있고 말고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를 사드려도 될까요? 이건 나중에 나르고요. 좋아, 노인이 말했다. 같은 어부길인데 안 될 것도 없지. 두 사람이 테라스에 자리를 잡자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그중 나이 많은 어부들은 노인을 보고 서글퍼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해류나 낚싯줄을 얼마나 깊이 내렸다든가 아니면 연이은 좋은 날씨나 바다에서 본 이런저런 일을 점잖게 이야기했다. 그날 물고기를 많이 낚은 어부들은 벌써 돌아와서 청새치배를 갈라 널판지 2장에 가로로 길게 올려놓고 널판지 양 끝에 2사람씩 붙어 어류 창고로 옮겼다. 창고에서 어바나의 어시장으로 실어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그것을 해안 맞은편에 있는 상어 처리 공장으로 가져갔다. 거기서 상어를 도르래 장치로 끌어올린 다음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잘라냈다. 그러고는 껍질을 벗기고 살을 가늘게 잘라 소금에 절였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 때면 상어처리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 건너로 풍겨왔다. 그런데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잦아들어서인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올 뿐이었다. 그래서 테라스는 눈부신 햇살 아래 쾌적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물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손에 맥주잔을 들고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던 참이었다.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다. 가서 야구나 하려무나 나는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다. 그래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같이 물고기를 못 잡으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맥주를 사주지 않았니? 노인이 말했다. 너도 벌써 어른이 다 됐구나. 제가 할아버지 배를 처음 탔을 때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때 잡은 물고기가 어찌나 발딱거리던지 하마터면 보트가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지. 너는 거의 죽을 뻔하고 기억나니? 그놈 꼬리가 배 이것저것을 철썩철썩 치고 때리던 것 하며 가로장이 부서지고 그놈을 몽둥이로 내려치던 소리까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젖은 낚싯줄 사리가 있는 뱃머리 쪽으로 던지셨잖아요. 배 전체가 떨리는 듯했고 할아버지가 놈을 후려패니 마치 나무를 내려찍는 소리가 나는 데다가 들큼한 피냄새도 물씬 풍겨왔죠.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 아는 거니?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한 일은 처음부터 쭉 기억하는 거려. 노인은 햇볕에 탄 눈에 애정과 신뢰를 담아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자식이라면 데리고 나가 모험을 해볼 텐데, 노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고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으니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미끼도 4마리쯤 구할 만한 곳을 알아요. 오늘 쓰고 남은 미끼가 있다. 소금에 절여 상자에 넣어두었어. 싱싱한 놈으로 4마리 가져다 드릴게요. 하나면 돼. 노인이 말했다. 그에게는 아직 희망과 자신감이 있었다. 게다가 그 희망과 자신감은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처럼 더욱 샘솟아 올랐다. 2마리는 어때요? 소년이 받아쳤다. 그럼 2마리로. 노인이 동의했다.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치기라도 했을 거려. 소년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산 것이에요. 고맙다.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너무나 소박해서 언제부터 자신이 겸손해졌는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부끄러울 일도 아니며 진정한 자부심을 해칠 것도 전혀 없음을 알았다. 이 정도 저류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는걸?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들어와야지. 동트기 전에 나갈 작정이다. 주인 아저씨더러 멀리 나가자고 해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낚으시면 우리 배가 도와드릴 수 있게요. 그 사람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도 새가 사냥하는 것을 봤다든지 아저씨가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해서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해보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눈이 나쁘니?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거북잡이를 한 적이 없는데 거북잡이를 하면 눈을 망치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스키티아 해안에서 몇 년씩이나 거북잡이를 하셨는데도 눈이 좋잖아요. 나야 이상한 늙은이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걸려도 이겨낼 힘이 아직 있으신가요? 그럴 게다. 게다가 이런저런 요령도 알고 있으니 이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2사람은 배에서 백기구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맸고 소년은 단단히 꼰 갈색 낚싯줄 사리가 든 나무 상자와 갈고리, 작살 그리고 작살자루를 날랐다. 미끼가 든 상자는 끌어올린 커다란 물고기를 제압하는 데 쓰는 몽둥이와 함께 배꼽을 밑창에 두었다. 노인의 물건을 훔칠 사람은 없을 테지만 독과 굵은 낚싯줄은 밤이슬을 맞으면 상할 수 있으니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았다. 노인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칠 리 없지만 갈고리와 작사를 배에 두는 것은 괜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2사람은 함께 길을 걸어 올라갔고 노인의 판잣집에 이르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을 둘둘 감은 돛대를 벽에 기대 놓았고 소년은 그 옆에 상자와 다른 백기구들을 놓았다. 돛대는 판잣집의 단칸방 길이만 했다. 판잣집은 구아노라고 불리는 대왕야자의 질긴 쌍눈 껍질로 지은 것으로 안에 침대와 탁자, 의자가 하나씩 있었고 흙바닥에는 수치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섬유질이 억센 구아노 잎을 여러 겹 반반하게 붙인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 채색화와 코브레 성당의 성모 마리아 채색화가 걸려 있었다.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예전에는 색 이나지에 뽑은 아내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었지만 노인은 사진을 볼 때마다 울적해져서 그것을 방구석 선반 위 깨끗한 셔츠 아래에 두었다. 무엇이든 드실 것이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밥과 생선이 한 냄비 있지. 좀 먹을래?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 내가 나중에 피우마. 그냥 찬밥을 먹어도 되니까. 투망을 가져가도 되나요? 물론이야. 사실 투망은 없었다. 소녀는 투망을 언제 팔아치웠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꾸며낸 대화를 매일 주고받았다. 노란 쌀밥과 생선도 없었고 그 사실 역시 소녀는 잘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이 말했다. 내가 500kg도 더 되는 놈을 잡아오면 어떨 것 같니? 저는 투망을 가져다가 정어리를 잡으러 가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문 앞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시겠어요? 그래,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정말로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준 거란다. 노인이 설명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과 제 것을 얼음에 같이 보관했다가 아침에 나누면 돼요.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키스가 이길 게 뻔하지. 저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얘야, 양키스를 믿으려무나.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잖니. 저는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스도 그렇지만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팀도 겁나요. 정신 차려. 너 그러다가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도 겁내겠다. 잘 읽으셨다가 제가 돌아오거든 이야기해 주세요. 그나저나 끝자리가 85인 복권을 한 장 사두면 어떨까? 내일이 85일째니 말이야. 그것도 좋겠지요. 소년이 말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대기록을 세우신 87일은 어쩌려고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85를 찾아낼 수 있겠니? 주문하면 되지요. 한 장만 $2 50센트가 들 거야. 그 돈을 누구한테 빌리지? 문제 없어요. $2 50센트면 제가 언제라도 빌릴 수 있어요. 나도 빌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되도록이면 빌리지 않으려고 해. 일단 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어를 해야 하거든. 몸을 따뜻하게 해두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지금은 9월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큰 물고기가 걸리는 달이구나. 노인이 말했다. 아무나 어부행세를 할 수 있는 5월과는 다르지. 이제 저는 정어리를 잡으러 갈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보니 노인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저물어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다가 의자 등받이에 펼쳐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 어깨는 무척 늙었지만 아직 튼튼해 보여서 어쩐지 낯설었다. 목덜미도 여전히 강인해 보였다. 게다가 노인이 꾸벅꾸벅 졸며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목덜미의 주름살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노인의 셔츠는 독과 마찬가지로 수차례나 기분 것이었고 기어붙인 천조각도 햇볕에 발에서 얼룩덜룩했다. 노인의 머리는 매우 늙어 보였고 눈을 감고 있는 얼굴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무릎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는데
노인의 팔에 눌려 저녁 산들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있었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소녀는 노인을 가만히 둔 채 자리를 떴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소녀는 노인의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다. 노인은 눈을 떴지만 머나먼 꿈나라에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잠시 후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무엇을 가지고 왔니? 저녁이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저녁을 드셔야죠. 별로 배고프지 않은데. 어서 드세요. 드시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나는 그래 왔는걸. 노인은 이 말을 하면서 일어났고 신문을 들어서 접었다. 그러고는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를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빈속으로 물고기를 잡게 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오래 살려무나 몸 조심하고. 노인이 말했다. 너는 무엇을 먹을 거니? 검은 콩밥하고요. 튀긴 바나나랑 수트 조금이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두 단으로 된 금속 용기에 음식을 담아왔다. 종이 냅킨으로 쌓인 나이프와 포크, 스푼 두 세트는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 이것은 누가 준 거니? 마틴 씨가요. 주인 아저씨요.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굳이 인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큰 물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줘야겠다. 노인이 말했다. 전에도 몇 번 우리에게 베풀었었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뱃살 말고도 무엇인가 더 줘야겠구나. 우리를 무척이나 챙기는 사람이야. 맥주도 2병 주셨어요. 난 캔맥주가 제일 좋던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병에 든 아투에이 맥주예요. 병은 제가 다시 가져다 줄 거예요. 참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어서 먹어볼까? 아까부터 먹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년이 상냥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드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뚜껑도 열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그저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손을 씻으셨지? 소녀는 생각했다. 마을의 상수도에 가려면 2거리나 내려가야 했다. 할아버지께 물을 가져다 드려야겠어. 소녀는 생각했다. 비누와 좋은 수건도 말이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겨울에 입으실 셔츠와 재킷도 한 벌씩 있어야겠고 신발과 담요도 하나 구해드려야겠어. 수트가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년이 청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선 내가 말한 대로 양키스가 최고지. 노인이 즐거운 듯이 말했다. 양키스는 오늘 졌는데요. 소년이 말했다.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단다.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팀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래도 디마지오는 특별해. 다른 리그에서 브루클린하고 필라델피아가 맞붙는다면 난 브루클린 쪽에 걸겠어. 물론 딕 시슬러가 그 옛날 구장에서 날린 굉장한 타구를 감안해야겠지만 그 일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공을 날린 선수는 처음 봤다니까요. 그 사람이 테라스에 종종 왔던 거 기억하니 고기잡이에 같이 데려가고 싶었는데 머뭇거리다가 말도 못 붙였지. 그래서 너더러 말 좀 건네보라고 했더니
너도 머뭇거렸잖아. 맞아요. 큰 실수였어요. 우리와 함께 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랬다면 평생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고요. 나는 그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 아버지가 어부였다지. 우리만큼 가난했던 적이 있을 테니 우리의 말을 들어줬을 거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가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저만 할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었잖아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가로돛을 단 큰 배의 선원이었지. 배가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저녁이면 해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곤 했단다. 알아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얘기를 할까? 야구 얘기를 할까? 야구 얘기가 좋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 호타메크로 얘기를 해주세요. 소년은 제 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그 사람도 옛날에는 테라스에 가끔 오곤 했지.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난폭해지고 입도 거칠어서 상대하기가 힘들었어. 야구만큼이나 경마도 열심히였지. 호주머니에 말 명단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에 대고 말 이름을 말하곤 하더구나. 대단한 감독이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빠는 그를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야 매꾸로가 여기 많이 왔으니까. 노인이 말했다. 드루셔가 해마다 여기 왔다면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을 최고의 매니저로 쳤을 게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로 최고 매니저인가요? 루케 아니면 마이크 곤살레스? 둘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가장 뛰어난 어부는 할아버지겠죠? 아니, 나는 나보다 뛰어난 어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 케바, 소년이 말했다. 솜씨 좋은 어부도 많고 대단한 어부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최고는 할아버지뿐이죠. 고맙다. 너는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걸려서 우리의 생각을 뒤엎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물고기는 없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아직 힘이 세시다면 말이죠. 생각만큼 내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노인이 말했다. 그래도 나는 이런저런 요령도 있고 투지도 강하니까. 이제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기운이 나죠. 저는 이것들을 테라스에 돌려줘야겠어요. 그럼 잘 자거라. 아침에 깨우러 가마. 할아버진 제 자명종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내게는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이 말했다. 나이 든 사람은 왜 일찍 깨는 걸까? 하루를 그나마 좀 더 길게 보내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어린아이들은 아침 늦게까지 깊이 잠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나도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늦지 않게 깨워주마. 주인 아저씨가 깨워주는 건 싫어요. 어쩐지 제가 못난 것 같거든요. 그 맘 알지.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소년은 나갔다. 두 사람은 불도 켜지 않고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노인은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지 속에 신문지를 넣고 둘둘 말아 베개로 삼고는 담요로 몸을 감싸고 침대에 누웠다. 스프링 위에 낡은 신문지를 깔아놓은 침대였다. 노인은 곧 잠들었고 어릴 적에 갔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길게 늘어선 황금빛 해변과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해변, 높이 솟은 곳과 거대한 갈색 산들이 보였다. 그 해안가에서 밤마다 살다시피 했다. 노인은 꿈속에서 파도가 바닷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파도를 헤치고 노를 저어오는 원주민의 배도 보았다. 잠결에 노인은 갑판에서 풍겨오는 타르와 뱃밤 냄새를 맡았고 아침이면 못바람에 실려오는 아프리카의 냄새도 맡았다. 노인은 보통 못바람 냄새를 맡으면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못바람 냄새가 너무 일찍부터 풍겨왔다. 잠을 자면서도 이른 시각이라는 걸 느꼈고 계속 꿈을 꾸었다. 섬들의 하얀 산봉우리가 바다 위로 솟은 모습을 보았고 이어서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와 정박지도 나타났다. 노인은 폭풍우나 여자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았다. 큰 사건이나 큰 물고기 꿈도 싸움이나 힘겨루기의 가난 꿈도 죽은 아내 꿈도 꾸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저런 장소나 해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들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해질 무렵이면 새끼 고양이처럼 뛰놀았다.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소년 꿈을 꾼 적은 없었다. 문득 잠에서 깬 노인은 열린 문틈으로 달을 내다보다가 둘둘 말려있던 바지를 펴서 입었다. 그러고는 판잣집 밖으로 나가 오줌을 눈 다음 소년을 깨우러 길을 걸어 올라갔다. 새벽 한기에 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렇게 떨다 보면 몸이 따뜻해질 것이고 게다가 곧 바다에서 노를 젓게 될 것이었다. 소년이 사는 집은 잠겨 있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기울어가는 달빛이 비쳐들어 노인은 소년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한쪽 발을 가만히 쥐었다. 잠시 후 소년이 눈을 뜨더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침대에 앉아 바지를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오자 소년도 따라 나왔다. 소년은 아직도 졸렸다. 노인은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캐봐. 소년이 말했다. 남자라면 할 일을 해야죠. 두 사람은 노인이 사는 판잣집으로 내려갔다. 길에는 맨발의 사내들이 자기 입에 돛대를 메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노인의 판잣집에 이르자 소년은 바구니에 든 낚싯줄 사리와 작살 그리고 갈고리를 들었고 노인은 돛이 담긴 돛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백기구들을 배에 가져다 놓고 나서 마시자꾸나. 두 사람은 어부들을 위해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음식점에 가서 연유통에 따라 놓은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아직도 졸음을 쫓느라 버거웠지만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드는 모양이었다. 아주 잘 잤지, 마놀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